예,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 한 210개 국가 정도가 있는데요. 그 나라들 통틀어 가지고 이 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5.5% 이상씩 30년 이상 달성한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식민지 경험 있는 제3세계 국가 중에서 산업화에 성공한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고, 그리고 동시에 민주화에 성공한 나라가 실제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210개 국가를 통틀어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는 전 세계에 딱 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한국이랑 대만이에요. 대만은 유엔에서 가입하진 않으니까 좀 이제 약간 해석 여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도 대단한 나라고 민주화도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실제로도 전 세계 딱 두 나라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이 왜 성공했냐? 이게 실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화두고,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을 탄 그 이제 아셈보글루 등등도 이제 그런 거를 타는데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어요. 이번에 노벨 경제학상은 그러나 이제 그런 문제식까지 포함해서 오늘이 우리가 이제 공개적으로 좀 첫 번째는 자유여가지고 지난번 조찬 간담회 때 얘기됐던 것 중에 좀 큰 방향을 한번 좀 지난 한 60년을 얘기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지난 60년간의 경제 성장론에 어떤 것들이 있었고 그거를 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건지, 결국은 경제 성장을 한다 만다라는 건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세상을 대하는지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보의 경제 성장론이 그동안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좀 이따 이소영 의원님이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얘기를 좀 뒷부분 얘기는 짧게 하고 앞부분 얘기를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론 미리 좀 큰 틀을 말씀드리면 한국에는 우리가 식민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한국인들은 어마어마한 식민지 트라우마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거는 진보든 보수든 관계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식민지 같은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않을 거냐가 관심이 많았고, 그리고 동시에 그거는 전 세계적인 제3세계 국가 모두의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지난 60년 동안 한국 진보에는 3번의 국면에 거친 경제 성장론을 가지고 있었다. 1960년대와 70년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민족경제론이었고, 80년대는 이제 광주의 사건이라는 충격 때문에 마르크스주의 영향 많이 받았었고,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영향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91년 소련 붕괴 이후에는 일종의 삼인주의, 복지국가 이런 거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는 진보의 경제학은 1단계는 민족경제론, 2단계는 마르크스주의 경제학, 3단계는 삼인주의 경제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은 이제 저도 크게 성공하기를 바랬던 우리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론에도 실은 그런 문제의식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난 과거가 아니라 현재도 뭔가 좀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약간 객관화해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걸 합니다. 왼쪽에 저기 보시면요, 민족경제론인데요, 진보 경제학이라 표현해놨습니다. 진보 경제학을 도식화하면 딱 6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균형 발전. 일단 근본은 식민지 트라우마 때문에 생긴 건데요. 그 다음에 우리 자본으로 해야 된다. 일종의 이제 이거는 해외 자본 반대의 말이 좀 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수 중심으로 산업화를 해야 된다. 그거를 당시로 치면 내포적 공업화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수입대체 공업화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당연히 대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노동자들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당시는 어떤 표현이지만 지금으로 표현하면 분수효과론이라는 표현이 있었고, 저 민족경제론이 실은 제3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의 압도적 다수 이론이었어요. 인도라든가 이제 인도도 그렇고 동남아시아도 그렇고 중동도 그렇고 남미도 그렇고, 남미에는 저런 이론을 뒷받침한 논리가 당시에는 종속 이론이라고 아마 80년대 학생운동하면서 우리가 다 조금씩은 들어봤을 텐데요. 그런데 식민지 경험 있는 제3세계는 다 왼쪽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고, 한국 진보 세력도. 그런데 전 세계에 이단적 노선을 취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박정희 경제학이에요. 박정희 경제학은 그냥 딱 대비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불균형 발전, 그리고 외국 자본을 활용하자, 수출 중심 공업화, 그 다음에 대기업을 집중 육성하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 상권을 탄압했던 거죠. 낙수효과론, 당시에는 이제 파이론이란 말을 더 많이 썼었죠. 지금 이제 낙수효과를 표현하지만, 그런데 실제로는
저 오른쪽에 있는 경제학을 취했던 노선을 했던 나라가 한국 말고 몇 나라가 더 있어요. 그 나라가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예요. 그거를 하버드 대학의 에즈라 보걸이라는 교수는 아시아의 뇌만용이라고 표현했고, 실제로 1960년 4.19 시위 이후에 가장 큰 시위가 64년도 63 사태였는데, 우리가 이제 학생운동사 같은 걸 공부해본 사람은 다 들어봤지만 63 사태가 벌어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어떤 반일 민족주의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과 협정을 맺으면 다시 우리가 경제적으로 종속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식민지 트라우마에 대한 공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후에 이제 쭉 간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한국 진보의 어떤 주류적 이론 중에는 민족경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80년 광주가 워낙 충격적인 사건이어서 영화 서울의 봄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니 박정희가 죽으면 독재가 끝날 줄 알았는데 전두환 같은 황당무계한 인간이 등장을 해서 그때부터 어떤 구조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하고 사회과학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학생운동이 급진화되면서 이제 조금씩은 다 우리도 영향을 받았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마르크스주의 영향 많이 받죠.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나머지 얘기는 다 생략하고, 상품 시장은 가급적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자본가도 없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이유는 아예 나쁜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유는 없는 세상의 반대말로 계획경제와 구조화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제 학생운동은 뭔가 전성기를 타고 87년 유월항쟁을 했지만 91년도에 소련이 망하면서 저런 어떤 논리체계 전체가 뭔가 붕괴돼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어서 뭐가 문제였지 해서 이후에 쭉 공부를 해보니까 경제학 이론 중에서 특히 경영학 쪽에서 발달했는데, 기업가 역할이 뭐냐와 관련된 경영학 이론이 있어요. 이제 프랭크 하이너만 나이트라는 사람인데, 이윤의 원천이 뭐냐, 이거를 이제 마르크스주의는 노동 착취에서 결국 비롯된 거다. 그러나 이제 하이너만 나이트라는 사람은 불확실성 감소의 대가다, 위험과 구분되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90년대부터 이제 한국 진보는 한편으로는 포스트 구조주의가 어쩌니 내지는 이제 이렇게 서른 잔치를 끝났다가 됐건 이런 것도 하다가 외환위기를 계기로 뭔가 다시 하게 돼가지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유럽 논의를 좀 많이 수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시에 90년대 후반에 농객들이 진중권, 유시민, 당노자, 홍세화 이런 분들이었던 게 다 넓게 보면 야, 사회주의 망했는데 유럽은 그래도 좀 괜찮대.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대한 논의를 많이 수입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당시 이제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이런 거 공부를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사민주의 얘기는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나라마다 스웨덴, 독일, 영국, 프랑스가 다 다르긴 하지만 한국에서 수용했던 사민주의 경제학이라고 표현하면 제가 크게 세 덩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케인주주의를 좀 강조하는 거, 총수요라든가 재정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노동소득 이런 걸 좀 강조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복지 확대,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기초연금 도입. 이건 이제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표가 주도하긴 했지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문재인 개혁, 그다음에 무상보육 확대. 노동조합과의 우호적 관계. 이런 거는 대체로는 지난 한 15년, 20년간 순기능이 훨씬 더 컸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과 유럽의 어떤 경제적 격차가 점점점 벌어지고 있거든요. 유럽은 뭔가 정체되고 있고 미국은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 자체가 더 큰 얘기여서 오늘 얘기하진 않겠지만, 그래서 실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의 문제의식에는 어떤 게 담겨 있었냐면, 기존의 보수 경제학은 이윤주도 경제학, 그 다음에 이제 수출 대기업 중심 경제, 그러니까 반대말로 노동주도, 그 다음에 임금주도. 그래서 원래 소득주도 성장론의 원래 네이밍은 국제노동기구 ILO에서 했던 거는 임금주도 성장론이었어요. 다만 이제 한국은 자영업자가 많으니까 명칭을 살짝 변형해서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명칭을 채택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약간 안티테제의 성격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임금주도, 노동주도, 내수 중소기업. 제가 실은 이제 소주성 특위에서 이제 대통령 직속 특위에서도 이제 나중에 활동하게 됐는데, 거기서 만들었던 우리가 공식 자료집들 같은 거 보면은 빠져 있는 게 있어요. 특이하게도 대기업을 어떻게 키울 건지, 수출을 어떻게 지원할 건지가 실은 전체에 거의 없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는 정책으로는 부분적으로 그런 한 정책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논리 체계에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종의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청와대, 그다음에 국회에서도 거의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이었었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를 싹 거의 다 먹었거든요. 아마 헌정사상 앞으로 그런 게 있을까 정도로 많이 먹었는데, 실은 우리가 가진 경제학이 다분히 약간 안티테제 성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우리가 주류인데
약간 세계관 마이너리티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냥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냥 우리들의 나라, 일종의 민주당 나라 내지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그런 세계관을 가진 나라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약간 주인된 의식으로 뭐랄까 주주 경제학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그냥 주주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되기만 하는 집단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를 통치하면 반도체는 어떻게 할 건지, 부동산 어떻게 할 건지 등등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세 개를 얘기했는데, 민족경제론과 사회주의 경제학은 실패가 판명된 걸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소위 말하는 운동권 출신인데, 저도 우리 영향을 우리 민주당 쪽 분들은 학생운동하거나 민주화운동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영향을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는데, 민족경제론의 내용이 뭔지, 그리고 이제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의 내용이 뭔지, 그것이 물론 되게 이제 큰 어떤 우리가 민주화운동이나 등등 큰 에너지, 노동운동도 마찬가지고 했지만 좀 큰 틀로는 과가 좀 더 많았다. 그러나 복지국가와 관련된 거는 좀 공과가 좀 같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동안 순기능이 훨씬 컸지만 지금도 유효한지는 좀 고민의 여지가 있다. 이 정도로 하고 다음을 넘어가면, 그러면 저는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을 만드는 방법이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는 이념을 먼저 앞세워서 성장론을, 그러니까 선이념, 수성장론 방법이 있는데, 지난 60년을 돌아보면 결국 민족주의, 사회주의, 삼인주의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경제학이 덜 발전한 것도 있고 당시에는, 그리고 경제학적인 실증 데이터 같은 게 좀 덜 발달됐거든요. 데이터라는 건 역사가 쌓여야지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시대가 되게 격렬하고 치열하고 가슴이 뜨거운 시대였죠. 그래서 이념이 먼저고, 그래서 야 우리 당은 이래야 돼. 뭔가 좀 이념을 앞세운다 그럴까요? 그래서 진보적 가치관을 우선하고 경제 성장을 결합시켰던 방법이다. 지난 60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게 민족주의, 사회주의, 삼인주의였던 거죠. 그래서 그 뭔가 이념에서 조금 벗어나면 이제 막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비난들이 이제 있었던 건데, 근데 지금은 세계사적인 사례들이 많이 누적돼가지고 경제 성장이 뭔지, 이걸 어떻게 보면 경제학의 최대 화두거든요. 모든 경제학자들이 관심 갖는. 그래서 경제 성장의 일종의 선성장론, 후이념 방법을 우리가 좀 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의 객관적인 원리가 어떻고, 경제 성장의 원리를 너무 크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보적 가치관과 뭔가 조화를 이루는 방법. 노동의 가치도 소중하고, 에너지도 소중하고, 약자도 소중하고, 사회통합도 소중한 건 다 사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뭐 경제 성장하려는 건 국민들이 이제 행복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장하기 때문에 국민들 희생시킨다 이런 거는 원래 안 맞는 말인 거죠. 그러나 아무튼 이제 경제 성장 원리 자체가 뭔지, 이제 이거는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한 거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뒤에 거를 먼저 얘기하면 그동안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이 국가가 주도하고 수출이 주도하고 재벌이 주도했던 경제 성장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한국 경제사에 대한 고민이나 공부를 좀 많이 해봤는데, 결론적으로 공이 과보다 훨씬 더 많았다. 07 가산보다 저는 한 08 과이 정도를 주고 싶어요. 그게 그 징표가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 210개 국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유의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 국가주도 경제성장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지금 보조금 혜택이나 세제 혜택 같은 게 있는데, 국가주도로 경제성장을 한다는 말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뭐가 미래지향적인 산업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세금 혜택을 주든가 보조금을 주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일 때는 그게 가능해요, 논리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는 일본, 독일, 미국이 하던 거 따라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야, 미국이 반도체면 우리도 반도체 하자. 그런데 우리가 선진국이 됐단 말은 남들과 나란히 앞장서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비례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주는데 이게 뭐 헛돈으로 쓰는 건지 아니면 엉뚱한 데다 지원하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선진국에 진입한 다음에는 도대체 그러면 산업 전략이라는 게 어떻게 워킹될 수 있는 거냐? 그거에 실제로 작동 가능한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이 자본시장이라는 거예요. 자본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돈 놓고 돈 먹기의 집단지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일종의 지금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가 대략 한 1,500만 명을 얘기하는데, 1,500만 명이 맨날 주식 공부하면서 경제학 공부하고 트럼프 공부도 그분들이 더 많네요. 더 많이 공부해서, 야, 엔비디아가 불과 얼마 전까지 삼성전자 시총이 뭐 한 2분의 1 될까 말까 하는 회사였는데, 지금은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전체 GDP의 1.5배가 넘어요. 한 1.7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뭔가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한 2000년대 초반에는 검색을 하면 야후였는데 야후는 지금 뭐 별볼일도 없고 뭐 구글 뭐 별의별게 막 하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산업이 발전하는 거는 자본시장이 그 기능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은 우리나라가 국가주도, 재벌주도 그런 거 등등을 했지만 지금은 경제발전 단계 자체가 자본시장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졌다. 이게 단지 자금 조달이라는 개념이 다른 걸로 봐야 돼요. 산업 구조 조정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자본시장이라고 봐야 돼요. 산업, 야 뭐가 미래산업이지? 그걸 엔비디아가 미국 정부가 지원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알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자기네가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여기 이제 앞에서 우리 뭐 이소영 의원님이라든가 민주당이 얼마 전에 14일날 저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것도 잘한 게 많지만 가장 그 중에서도 더 잘한 게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한 거라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것을 그리고 상법 개정만 좁은 의미의 상법 개정 이슈를 볼 게 아니라 자본시장 생태계를 어떻게 할 건지 저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관점이 생각드는데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일부 이제 미국은 제껴놨어요. 우리가 한국 경제와 대만 경제가 거의 경제 규모는 비슷하거든요. 그러나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이제 저거는 재벌 우리나라 지배구조가 뭔가 이렇게 소수주들을 뭔가 이렇게 등쳐먹는 실은 자본주의의 기본 중에 기본은 재산권 보호거든요. 근데 실은 재산권을 약탈하는 게 합법화돼 있어요. 아무튼 뭐 인도, 뭐 일본, 중국 이런 나라보다 우리가 더 못하고 심지어 국민일보의 배병훈 논소리라는 분은 중국에서는 총주주의 이익을 위한다는 상법 개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국민일보 배병훈 논소리와 칼럼은 한국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는 이상한 자본주의라고 오히려 사회주의 중국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상법 개정을 통과시켰다. 회계망측한 자본주의다 우리나라는. 그걸 이제 국민일보 이제 칼럼으로 쓰인 적이 있었는데 배병훈 논소리원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저는 저기 제가 일부러 제목을 선진국 진입 이후의 경제성장 전략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필요하겠지만 그 중에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와 연동시켜주면 상법 개정을 한 건 잘한 건데 상법 개정이라는 걸로 좁은 테두리를 보지 말고 자본시장 생태계라는 좀 더 큰 테두리의 일부분 집합 한 개의 법안, 일개의 법안으로 상법 개정을 봐야지만 더 포괄적인 논쟁이 가능하다. 이상입니다.